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돈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편안히 앉으셔서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민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 부산에서 살던 김정수 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김정수 45세, 어머니 박순희 42세, 큰딸 김미영이 13세, 그리고 막내 아들 김태호 19세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었죠. 아이고, 미국 가면 다 잘 될 거야. 순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건설 일용직으로, 자신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큰딸 미영이는 영리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하며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반면 막내 태호는 좀 다른 아이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부모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태호만 철들면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민 온 지 5년째 되던 해 남편 몰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수혜자는 두 자녀로 동일하게 설정했죠. 보험금은 20만 달러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딸을 보며 부모님은 뿌듯해 하셨죠.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1989년 가을, 순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민 와서 10년, 고작 52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며칠째 말없이 앉아만 계셨습니다. 미영이는 눈물을 훔치며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고 태호는 어디선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어? 미영이가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누나는 몰라. 나만 어머니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태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미영이가 어머니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했습니다. 20만 달러. 그때만 해도 상당한 큰 돈이었죠. 태호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보험을 들어주셨네. 20만 달러?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10만 달러씩? 아니야. 아버지 앞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둘 앞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이 돈으로 아버지를 모셔야지. 그리고 내가 대학 복학하는데도 써야 하고. 하지만 태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만 달러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 작은 식당이라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태호를 불러냈습니다. 태호야, 누나가 좋은 제안이 있어. 무슨 제안? 보험금을 누나가 먼저 받아서 투자를 해볼게. 내가 회계 일을 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거든. 1년 안에 배로 불려줄 수 있을 것 같아.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확실해? 물론이지.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인데 그냥 써버리면 안 되지 않겠니? 불려서 아버지도 편하게 모시고 너도 제대로 된 사업 차리고. 미영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 서류가 어떻게 되는 건데? 간단해. 내가 권리를 누나한테 양도하는 서류에만 사인하면 돼. 법적으로는 누나가 전체 보험금을 받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둘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야. 태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영어로 가득했죠. 미영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만 사인하면 돼. 그렇게 태호는 자신의 상속권을 누나에게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죠. 보험금을 받은 후 미영이가 달라졌습니다. 태호가 투자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도 했죠.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투자한다고 했잖아. 걱정 마. 이 정도는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가능해. 곧 너한테도 돈 줄 거야. 하지만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태호에게는 한 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이는 아버지에게도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돈으로 큰딸이 호의호식하는 동안 자신은 여전히 힘든 막노동을 해야 했거든요. 막내 아들은 절망감에 더욱 술에 빠져들었고요. 미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아버지, 저도 계획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미영이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20만 달러를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었죠. 태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도 남겨주신 돈을 누나가 독차지한 것도 억울했지만 더욱 억울한 것은 아버지가 여전히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해. 내 목만이라도 달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어? 태호야, 너는 아직 철이 없어. 이 돈을 너한테 주면 어떻게 쓸지 뻔하잖니. 술값으로 다 날려버릴 거면서. 그 말에 태호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1991년 겨울, 태호는 미영이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칼을 들고 말입니다. 누나, 마지막으로 말해. 내 돈 돌려줄 거야, 안 줄 거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칼을 집어넣어. 답해. 내 돈 줄 거냐고. 그 돈은 이미 내 거야. 법적으로도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서명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이성을 잃고 누나를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태호는 누나를 죽인 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경찰을 기다렸죠. 체포되었을 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태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동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누나를 죽인 극악무도한 동생으로만 보였죠. 피고인 김태호에게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어느덧 50대가 되었죠. 매일 밤 그는 후회합니다. 누나를 죽인 것도 후회하지만 그보다 더 후회되는 것은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만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태호 씨, 당신 어머니는 분명 형제가 서로 돕고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목사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정수 아버지는 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지내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태호를 면회 오셨지만 아버지와 아들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이 태호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돈이 가족의 사랑과 믿음보다 중요해질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보험금을 남긴 것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잘 살라고 한 것이었죠. 만약 미영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만약 태호가 좀 더 참을성을 가졌다면, 만약 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면,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죠. 태호는 지금도 감옥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꿈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나도 저도 모두 욕심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돈이 걸린 일이라 해도 가족의 정과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